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가 10달 만에 4%대에 진입하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민예술 소주 가격 인상 소식에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류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상반기 토큰 증권 관련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토큰 증권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강제징병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신해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으로 당장 지연이자 등 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해당 변제금을 모으기 위해 포스코와 KTNG, 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 16곳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물가를 밀어올릴 요인이 많아 통화 정책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 전월 상승률 5.2%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물가 오름세는 지난해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 이후 점차 낮아지면서 연말에는 3%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한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상 둔화 속도대로 물가가 잡힐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국제유가와 공공요금이 오르고 노동시장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전체 소비자 물가의 둔화 속도는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연내 또 인상되면 기업 생산 비용까지 올려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종 금리를 6%까지 올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통화 정책의 중요 변수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안정될지 여부라고 밝힌 한국은행. 섣부른 통화 정책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는 만큼 한은의 다음번 금리 결정의 발걸음도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정부가 주류업계 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서민술인 소주 가격 인상에 본격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소주 가격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류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류업계의 수익 상황, 독과점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류업계는 연이어 가격 동결을 선언하면서도 연신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소비자들의 주류 체감 물가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식당과 주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 10년간 소주의 출고 가격은 200원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주류업계의 소주 출고 가격은 1,200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마저도 주세 72%, 교육세 21%, 부가세 10% 등 세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식당의 소주 판매가는 3,000원가량 올랐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에서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더 붙는다고 해도 약 1,500원에 납품받은 소주를 6,000원에 파는 것은 마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형마트와 비교해봐도 인상폭은 큰 편입니다. 지난해 소주 가격 인상 당시 참이슬과 처음처럼은 각각 약 85원, 65원 가격을 올렸고 이에 대형마트는 판매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가량 올렸습니다. 음식을 팔면 남는 마진보다 주류를 판매했을 때 남는 마진이 2배가 넘으니까 보통 소비자들은 술 가격보다는 음식 가격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주 가격을 올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주에 대체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위스키나 와인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로 소주를 찾지만 소주를 대체할 수 있는 주류가 없어 역설적이지만 서민술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장기 불황 시기에 홈술 트렌드로 발포주가 유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발포주는 맥주와 유사하지만 메가 함량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렴하게 판매되는 주류입니다. 이처럼 식당의 높은 소주 가격은 홈술 문화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이른바 3고 복합경제 위기에 중소기업계는 올해 경영 환경을 작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 지원의 메카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인데요. 김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 지원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정책 지원의 메카로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 취임을 맞아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추진력이 강하며 중소기업을 위해 할 말은 한다는 내부 평가를 받는 김 회장은 만장일치로 27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23대와 24대, 26대 회장에 이어 오는 2027년 2월까지 27대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 저출산 고령화, 과도한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력난 심화, 인건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순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목표로 6개 분야 15개 과제의 핵심 정책 과제도 내놨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월 최대 100시간, 연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상생기금 조성 등도 요구했습니다. 또 은행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겸업을 허가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책 지원의 메카로서 올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토큰증권 시장이 개화기를 맞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토큰증권 K룰을 만든다는 방침인 건데요. 자, 자세한 소식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당정이 머리를 맞댔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토큰증권 시장의 연착륙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무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가 주최를 했는데요. 당국 쪽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투협이 참가를 했고 업계 측에서는 삼성증권, 신한증권, 또 미래에셋
등 다양한 증권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학계에서도 함께 모여서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았는데요. 우선은 토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보다 안정적인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고 또 투자자들 보호를 중점적으로 해서 토큰 증권 시장의 K룰을 만들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특히나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토큰화 규모가 한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우리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STO 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면에서 기대가 또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 조금 전에 윤창현 의원이 STO 시장 K룰을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짚어보기 전에 토큰 증권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토큰 증권은 이 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뜻합니다. 유무형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뒤에 주식처럼 사고 팔 때 보다 쉽게 하도록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조각 투자 등이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작가의 작품 혹은 대형 빌딩, 한우, 그리고 음원 등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런 조각 투자가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쪼개서 여러 명이서 나눠 갖게 되고 그 지분에 따라서 또 수익을 갖게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조각 투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토큰 증권과 관련된 입법의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토큰 증권은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돼야만 투자자의 보호가 될 텐데요. 당국은 이에 토큰 증권 시장 개화기에 발맞춰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판과 제도를 깔아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정안이 되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일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될 겁니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전자화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기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 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인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3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인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증권 계약의 내용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증권 계약이 만들어지고 투자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권사도 왔고요. 업계 관계자들, 학계 교수, 다양한 네로라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시장 성장을 위한 어떤 제언들이 좀 도출이 됐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일단 투자자 보호를 통해서 신뢰 방점을 좀 찍어야 한다라고 봤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토큰 증권의 발행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를 좀 하되 유통과 관련돼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류혁성 카이스트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업들이나 혹은 또 빅테크 기업들이 토큰 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혀줘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증권형 토큰도 증권사에서 좀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다양한 방식의 토큰 증권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라는 정책적 조언도 내놨습니다. 예, 토큰 증권 시대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점, 향후 과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바이오업계에선 경영을 떠난 창업자가 다시 복귀하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CEO 연임을 결정하는 기업도 생기며 혁신과 변화보단 안정적 경영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영 위기에 바이오업계가 경영 안정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서정진 명예회장을 임기 2년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경제 위기뿐 아니라 전략 제품 승인 및 출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와 계열사 합병 등 굵직한 현안에 명예회장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해 경영 복귀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식 SD바이오센서 회장은 바이오노트 경영에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노트는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합니다. 조 회장은 바이오노트와 SD바이오센서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로 경영에 복귀한다면 미국의 동물용 진단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실적을 이끈 CEO의 연임을 결정하며 안정적이고 탄탄한 경영 전략을 고수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성장을 이끈 졸림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졸림 대표는 2020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오른 뒤 최대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3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존림 대표 취임 후 2년 만에 성취한 기록이며 이외에도 ESG 경영 강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의 사연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기우성 대표는 셀트리온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를 글로벌 부대로 확대한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창업자의 복귀와 좋은 실적을 견인한 대표의 연임 등 바이오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업의 환경과 성과 등을 빠르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진단 시스템 비즈브레인. 외부 환경, 경영 성과, 내부 역량 등을 스스로 분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비즈브레인을 도입했습니다. AI 진단은 기업 데이터와 약 1,000만 건의 산업별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해 맞춤 사업을 연계해줍니다. 기업이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2개년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이면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분 정도이고 PC뿐 아니라 모바일 앱인 비즈브레인을 통해 상시 진단할 수 있어 기업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비대면 진단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비즈브레인 도입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은 AI 진단 누리집이나 비즈브레인을 통해 1분 이내에 약 14장의 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 기업 수준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진공은 오는 4월부터 AI 진단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서,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화상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인명과 경제적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전투에서 사망하는 군인이나 어른들 말고 어린이들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명 피해 외에도 환경 피해가 최소 500억 달러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경제적 피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경 피해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한 언론 보도가 제목으로 내놨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 최소 500억 달러 에코사이드 범죄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서 에코사이드라는 단어는 제노사이드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인간 집단이라는 그리스어 제노와 죽이다라는 라틴어 사이드를 조합한 말로 국민적인 이유 혹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한 민족이나 집단을 죽이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에다가 학살 사이드가 붙은 것으로 생태계 살해 혹은 생태학살을 뜻하고요. 완곡한 표현을 한다면 환경피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멕시코만의 2차 세계적인 정유회사에서 석유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원유라든가 화공약품이 바다로 퍼지면서 참다랑어, 어류 등이 떼죽음을 당했고요. 이때 사용한 오일 분쇄제로 인해서 잘게 조개진 미세 원유가 조개나 새우의 체내에 침투되면서 먹이 사슬을 따라 생태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유사 직원과 인근 어부들에게는 각종 피부라든가 신경계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났고요. 암과 기형아 출산 위험성이 커졌고 돌고래들이 대거 사살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인류에 의해서 자행된 행위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에코사이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건으로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바다새들의 처참한 모습, 해안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름 제거를 위해서 자원에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구토, 두통, 피부병에 시달렸거든요. 대규모 이것도 역시 에코사이드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이 대거 사라지는 것도 일종의 에코사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농업을 위한 농지 조성 과정에서 산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자르고 그러면 숲에 살던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고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가 대량 발생을 하며 농장 운영에서 인권 침해가 또 발생을 하고 토양이 침식된다거나 수질이 오염된다거나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야생동물 멸종위기가 심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에코사이드, 즉 환경피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사실 기업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에코사이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쟁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에서는 이제 대량 살상이죠. 제노사이드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지만 환경 파괴도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일단 생명윤리학자 아사 켄트는 베트남 전쟁을 대표적인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하면서 베트남 생태계를 파괴를 했죠. 그 결과 베트남 전체 숲의 5분의 1, 남베트남 맹그로브 숲의 40%, 그밖에 많은 논과 밭이 영구히 훼손이 되었고요. 고엽제 살포제에는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성인 중증 질환이 발생을 했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은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시 고엽제에 노출되었던 미군이라든가 한국군 참전 군인들도 오랫동안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죠. 예, 그분들 지금도 굉장히 그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제노사이드 그리고 한편에서 에코사이드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전쟁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 제노사이드 측면이 이제 사실은 강하죠. 네.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떤 전쟁인데 집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환경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환경 범죄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올해 2월 20일이었죠. 우크라이나 환경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 피해가 51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600종의 동물과 880종의 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했고요. 우크라이나 토지의 3분의 1이 농업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160개 자연보호구역과 16개 습지대, 2개 생물권이 파괴 위협에 처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환경 오염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선 32만 개의 폭발물을 처리를 했고 국토 면적의 30%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이고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섬유 공장 시설 등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각종 화학 원료와 건설 폐기물로 인해서 토지와 대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약 3,300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후 재건 과정에서 앞으로 4,87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런 환경 파괴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집계한 게 이번 우크라이나 환경부 자료가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환경부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전쟁으로 인한 에코사이드 피해를 집계하는 보고서를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러시아로 인한 에코사이드 사례는 2,30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과학자와 환경운동가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환경 범죄를 수치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발생한 환경 파괴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조사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도 정부와 별도로 환경 파괴 피해를 직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환경단체 에코 액션은 그린피스와 협력해서 인터랙티브 방식의 환경 파괴 지도를 지금 작성해 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생태 범죄에 관한 로마 규정 8조에 따라서 국제영세재판소에서 러시아에 대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11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이런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